본격적으로 공급이 적어지면서 매가를 자극하는 시장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강남에서부터 시작해 외곽까지 좀 퍼져나가거든요. 경기도까지. 그 시장이 지금 오기 때문에 하반기는 체감한 시장 훨씬 더 이제 상승 체감 느낄 겁니다. 요즘 집값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부동산 투자 전문을 하시는 분을 초대를 했는데, 일단은 가장 중심 서울이니까요. 서울 기반으로 무려 쪄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 서울 중심으로 상승이다, 다시 하락한다,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요즘에 상승에 굉장히 무게가 많이 실린 것 같아요. 실제로 실거래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좀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실제 상반기 이제 7월이니까요. 상반기 부동산 시장 집값 올랐고 지금 7월의 분위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더 활발해졌죠.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상승이 지금 더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실거래가 지수는 1월 달부터 올랐고요. 감정원은 4월 달부터 올랐고요. 그 마지막으로 KB가 6월 달부터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게 지수의 특성이 있는데요. KB 지수는 약간 미래의 약간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은 조금 더 이제 그 상승을 한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방향은 확실하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 기준의 부동산 거래량과 매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매물은 지금 한 8만 2천 건 되는데요. 네. 그리고 거래는 지금 한 5천 건까지 올라왔습니다. 5천 건 정도. 월 단위 말한 거죠? 거의 평균 한 6천 건 조금 넘거든요. 한 80%까지 올랐어요. 서울뿐 아니고요.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다 한 80%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매물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파악한 매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62만 건이 거래돼요. 우리 재고주택 대비해서 매매 거래량이 한 6%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한 55만 건 되는데요. 한 5% 됩니다. 그 1% 적죠. 그 1년에 다 거래할 수 있는 양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매물이 약간 적체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거래가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은 한 1년 안에 다 소진되는 물량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뭐 어떤 특정 지역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뭐가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 평소만큼은. 아직 80%까지 올라왔어요. 서울 같은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보면 2021년 11월쯤이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울 지역에는 고점 찍고 22년에 굉장한 폭락기를 좀 맞이하고 23년에도 분위기가 조금 침체였고 24년에는 굉장히 이제 좀 치고 올라간 느낌이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무슨 주식도 아니고 사이클이 이렇게 되게 급변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조차 요즘에 분위기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은 뭘까요? 원래 이렇게 변동이 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산 시장이 크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작아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2019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그 낮아지면서 우리 자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같이 동반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나왔던 현상이 뭐냐면은 임대차 입법이 나왔잖아요. 그 전세가 폭등하면서 매가를 올렸거든요. 전세가 오른다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식을 하시잖아요, 작가님은. 개별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그 기업이 뭐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전세 상승률은 우리 주택에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매출이 늘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매가가 같이 반응한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세 상승이 전세 수급과 동행해서 지금 전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세 수급은 뭐냐면은 전세 부족에서 오는 상승이거든요. 우리가 엔비디아 같이 우리가 물건이 부족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폭등했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시장에 물건이 부족해서 전세가 상승하고 그 상승한 게 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 과정이 지금 됐는데, 그게 원래는 공급이 해야 되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는 금리가 했죠. 지금 다시 공급의 시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공급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19년부터 23년까지 하고 상승의 어떤 패턴은 좀 다르고요. 그 속에 있는 의미는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이 요즘 집값이 좀 들썩이는 게 딴 데보다 더 좀 심한 것 같은데, 지금 강남 3구는 지금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죠? 강남구는 지금 그 고점 대비 거의 뭐 90%, 100%까지 간 데 있고요. 지역마다 거의 다 회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북으로 좀 번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에서 뜨거운 열기가. 번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강남이 이제 올랐던 거는 더 이제 좋은
좋은 게 있지만은 지방에 우리가 인구 소멸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 지방 자산가들이 안전자산 개념으로 강남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지역부터 먼저 올라가는 그런 특성도 있었고요. 실거주자분들이 우리가 똘똘한 한 채의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강남을 많이 선택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은 좀 이따 또 여쭤볼 텐데 서울과 수도권에 그럼 올해 하반기 집값, 매매, 전세, 월세 어떻게 이제 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요거 궁금하신 거고. 지금보다 더 이제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원인은 이제 하반기부터 공급이 본격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승은 우리가 그 전세가 상승이 좀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 임대차 입법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한 단지에 전세가 상승률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한 단지 안에 전세가 여러 가지 가격이 형성돼 있었어요.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계약이 이제 그 갱신되면서 시세가 반영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매가를 자극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가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적어지면서 매가를 자극하는 시장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강남에서부터 시작해 외곽까지 좀 퍼져나가거든요. 경기도까지. 그 시장이 지금 오기 때문에 하반기는 체감한 시장 더 이제 상승 체감 느낄 겁니다. 전세랑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 월세가 같이 오르는 거죠. 다 같이. 네, 다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방도 일단 전반적으로는 오른다고 보시는 입장이에요. 지방도 공급이 거의 그 하반기부터 많이 줄거든요. 지방도 줄어 있는 데는 있고요.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그래서 지방도 점차적으로 올해 말부터나 늦어도 1분기, 2분기 정도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세가 급등한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전세 급등은 거의 뭐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금리에서 오고요. 또 하나는 공급에서 옵니다. 공급은 신규 공급에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금리의 역할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변동성이 거의 없거든요. 인하도 그렇고 올라도 그렇고 지금은 그 변동성이 약해요. 금리의 어떤 오르내림이 약하고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뭐냐면은 공급의 어떤 신규 공급이 적은 겁니다. 신규 공급이 적게 되면은 전세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수급의 문제가 매가를 자극하거든요. 그 시기가 우리가 과거에 데이터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할게요. 전국의 이제 입주 물량이에요. 실제는 전세 수급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평균이 우리가 한 35만 정도 돼요. 근데 35만 정도 밑에 떨어질 때는 전세 수급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없죠, 물량이. 내년도 없거든요. 이거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 수급이 올라올 때 반드시 뭐가 했냐면 전세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매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수도권 아니냐 전국에 우리가 그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 가격도 같이 급등하는 건가요? 전세 수급이 전세의 어떤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전세에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상승시키죠. 그게 다시 매가를 자극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게 전세가가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거죠. 매매가에 밀어 올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우리 주식으로 얘기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주택에서는 전세 상승률이 이익이잖아요. 그게 늘어나면 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근데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들으니까 서울은 전세가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 전세 가율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전세 상승률에 결정되거든요. 이 전세 상승률이나 우리 매출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원래 주식이 똑같은데 우리가 주식도 이렇게 그 이야기하잖아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의 가치를 하려는 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택에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전세 상승률이에요. 전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수도권이고 서울입니다. 지방에 가면은 낮아요. 지방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적은 거고 서울은 많은 거죠. 그게 미리 많이 가 있는 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게 기대 수익률이 미리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세라는 독특한 구조에서 만드는 우리 가격 형성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전세 가율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면서 전세 제도 뭐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없어지면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는 없어지지 않고요. 그건 인위적으로 없어지지도 않고요.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늘리려고 해도 안 되고 전세라는 거는 성장하고 똑같아요. 성장의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게 뭐냐면 전세 가율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높은 도시들은 매가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낮잖아요. 그게 강남이고요. 지방에 가면 갭이 딱 붙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성장이 끝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도 좀 떨어진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월세로 가거든요. 우리 성장주가 끝나면 배당주로 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는요.
이게 전세가 없어진다 해도요. 그렇게 강제도 안 되고요. 전세가 서서히 사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강남이 제일 오래 남고요. 지방이 빨리 없어질 겁니다. 책에 이제 결국에 오르는 집값의 비밀 요 책 보니까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월세가 늘면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방향은 맞고요. 이게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은 전세 변동률도 점점 더 낮아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쭉 보게 되면요. 전세 상승률이 20%, 뭐 10%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변동성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게 성장이 둔화한다는 증거거든요. 성장이 둔화한다는 거는 월세로 간다는 거고요. 월세로 간다는 거는 성장주에서 배당주로 바뀐다는 이야기 똑같고요. 그 배당주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방에 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딱 붙으면은 매매로 하는 월세하고 전세로 하는 월세가 거의 비슷해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계속 올라가서 전세가 비싸야 된다는 그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월세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월세가 되게 되면은 투자자가 우리가 적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하고 월세 수익률하고는 수익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월세 수익률로 해서 우리가 수익 얻는 데는 굉장히 수익률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 더 내거나 하면 그 세금이 수익률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아.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시세 상승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비용이나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게 되거든요. 분양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3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그 4년 뒤에 우리가 월세를 예측할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투자가 엄청 감소하게 되거든요.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공급 감소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시장은 그 리스크 때문에 투자자가 감소한 만큼 공급도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월세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후분양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월세가 신축 월세가 싼 나라 있던가요? 신축이 제일 비싸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게 월 맞죠? 근데 우리나라만 신축에 우리 입주 단지 가게 되면 월세가 하고 전세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전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공급 때문에 그렇고요. 그 대규모 공급을 건설에서 못해요. 월세 시장 바뀌게 되면. 그래서 공급 줄게 됩니다. 하반기 집값을 좋게 보시는 큰 이유로 금리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급 얘기해 주셨는데 3년 누적 공급량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원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그림을 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운 수요가 나오게 되면요. 주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재고 시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재고 시장 들어가거든요. 만약 이분들이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 못 하잖아요. 여기 재고 시장이 있고요. 현재 입주하는 물량이 있고 여기 입주 예정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고 시장으로 들어가요. 분양에서 입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3년 수요가 모이는데 요렇게 해서 3년 수요가 됩니다. 여기 재고 주택이 2년이고 여기가 1년에 요렇게 해서 3년 수요예요. 이렇게 해서 수요가 움직이는 거고요. 예정 물량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대 1대 2로 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3년 누적 물량인데 이 누적 물량이 뭐하고 같냐면 거래량하고 똑같습니다. 이 물량만큼 우리가 공급해버리면 시장이 멈추고요. 이 물량만큼 적게 되면 이 거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이 적게 되잖아요. 규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공급이 적게 되면 이 공급량만큼 재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거래가 늘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공급이 많아서 이렇게 많다면은 공급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 거래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줄면서 거래가 줄면서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게 되면은 보여요. 실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는 1이라 그러면요. 지금 1.05 정도 와 있고요. 우리 시장 전체로 얘기하면 얘는 0.9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다가오는 입주 물량이 지금 적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80%, 70%, 80%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적어지고 있거든요. 거래량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예측하는 건데 아니고요. 거래가 늘 건지 안 늘 건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거래가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누적 공급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연결되는 질문으로 뭐 답변해 주신 것 같긴 하지만 신규 공급보다 매도 물량의 공급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기존의 매도 물량이고 공급이고 그게 지금 최대 물량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앞으로 좀 적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뭐 거래 매물량이 너무 많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데요? 매물량은 제가 볼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우리가 한 53만 되고요. 그 53만이 1년 거래량이 62만이에요. 1년 물량도 안 되거든요. 거래가 정상적으로 오게 되게 되면은 1년 안에 다 소화되는 물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울 같은 8만이잖아요. 8만 2천 이렇게 되는데 이 통계가 나온 지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통계로는 지금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물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먼서 그 스프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 달에 몇 건이 거래되는가 가지고 매물량을 우리가 파악을 해요. 월 10건에 거래되게 되면은 매물량이 100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다 소진된 양이 10달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6월 기준으로 해서 6보다 크면 매물이 많다고 판단하고요. 6보다 작으면은 시장의 압력이 높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냐? 우리는 지금 5에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얘는 매물량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도 같이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매물량이 많다고 하신 분들은 거래량을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양쪽 다 보시면은 지금은 매물량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에도 있는 건데 공급은 입주 물량과 매도 물량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시기마다 더 중요한 게 조금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매물량은 일시적인 어떤 영향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거고 매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려면 뭐냐 하면은 신규 공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나온 매물량이 연결돼서 나온 매물이거든요. 매물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고 종부세 문제라든지 어떤 그 역전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되게 급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이제 해결을 못 하신 분들 막 경매 막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경매물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물건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됐거든요. 이제는요. 그런데 지금 매물이 급한 매물도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매물의 성격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는 매물에 영향을 주지만은 연속적으로 효과를 줄 수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매물이 나오려면은 공급에밖에 없어요. 그럼 공급이 작다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상대적인 수요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장을 조사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요 물량하고 요 물량하고 같아요. 신기하게도요. 조사해보면요. 이게 수요입니다. 이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입주 물량 우리가 90년, 1987년, 91년부터 우리가 일기 신도시니까 그 앞에는 입주가 했기는 물량이 좀 작고요.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시작한 게 일기 신도시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30년 넘었잖아요. 입주 물량이라는 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찾아가는 균형점이에요. 그 균형점이 우리가 입주 물량으로 나온 거고요. 그와 반대해서 입주 물량을 적을 때는 거래를 통해서 하고요. 입주 물량이 있으면 입주 물량을 통해서 하고. 이 두 개가 수요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얘가 두 개가 거의 같아요. 얘가 수요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은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후행지수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미분양 늘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미분양 그냥 줄어듭니다. 네. 그럼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완전하게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긴가민가한데요. 시장에서 아마 내년 되면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장도 판단 못 하는 거죠. 헷갈리니까. 시장도 지금 정확하게 상승인지 아닌지가 좀. 네, 판단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양 단지도 그렇잖아요. 어떤 데 완판되고 어떤 데 미분양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 완판돼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판단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분양 매수 선택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 있죠. 무조건 해야 된다 보고 있죠. 근데 미분양에서 모든 아파트, 모든 지역이 다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은 조심할 거 없죠. 왜냐하면 내년부터 다 상승하니까 조심할 거 하나도 없죠. 하락한 다음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더 건해요. 미분양이 신축이잖아요. 시아파트잖아요. 시아파트가 나빠질 일 있나요? 공급이 많은 때만 시아파트가 나빠지고 그 외에 나빠질 일이 없어요. 시아파트가 더 나빠질 일, 구축보다 나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축을 조금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는 엄청 좋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마피가 엄청 많거든요. 보험 분양가보다 싼 건데. 실제로 요즘에 그러면 이제 일반 그 부동산 살려고 하는 분들 만나보면 심리가 사고 싶어 하고 뭔가 약간 조급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나요? 왜냐하면 올해 1분기만 해도 제가 1분기 때는 부동산 이야기가 진짜 생각보다 별로 없었거든요. 2분기 때는 갑작스럽게 2분기에서도 갑자기 5월, 6월 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약간 좀 확 바뀌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지금 사람들 심리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보면은 사람들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서울 움직이니까 좀 조급해졌어요. 원래 지방에 있는 분들이 강남을 되게 사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방 소멸력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산으로 생각하고 내 자산을 여기다 묻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거주는 못하지만은 안전자산 개념으로 우리가 뭐 위기에 빠지면 금리 지금 뭐 달러 금 오르듯이 강남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구 소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서울 강남이 이제 움직이니까 지방 분들도 급해졌어요.